시장은 잔뜩 위축되어서 잭슨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인플레 목표치 변경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죠. 모든 근거가 탄탄한 미국 경기를 기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중립금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켜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 왜곡된 경제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시장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개인 부채의 80%를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30년 고정금리 대출 3%대로 받은 기존 주택의 거래는 급감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팔게 되면 새로 모기지 7%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유인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작용으로 신규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모기지 금리가 7.5%, 최근에는 8% 가깝게 상회를 하면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신규 주택 거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워런 버핏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단기채 3개월, 6개월물 위주긴 합니다만 이 또한도 결국에는 금리 레벨 자체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기 기준금리의 상단이 더 높아질 수 있냐,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냐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냥 고점을 뚫고 높아질 수는 없는 게 미국 금리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학자금 대출 상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과 저축액은 고갈되고 있고요. 일상생활을 신용카드를 써가면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지금 미국의 상황,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빈 일자리가 많아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미국인들이 채울 수 없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 계속될 고금리 시대, 과연 그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중립금리, 인플레이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인사들, 특히 닉 티메라우스 기자 또한 기사를 업데이트했죠.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표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충분히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죠. 그러면서 연준의 목표치 수정, 오히려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또 기사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연준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라는 견조인데요. 제목을 쭉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2%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압박을 해야 되냐. 그 과정에서 이 소제목 보시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2%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라는 잠재스러운 고통스러운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2%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지금 3%까지는 잘 왔는데 과연 2%까지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연준은 물가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무서워하지 않고 2%까지 낮추자는 강경한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많고요.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하다. 그러니 조금 살살 가자. 조금 기다려보면서 좀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조금 비둘기적인 의원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롱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거 나온 게 인플레이션 목표치 3%로 상향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런 논쟁이 시작된 것이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연준 의원들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서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중론이고요. 뭐 물론 일부 강경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연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해야 할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컨센이 먼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아닌 3%로 이렇게 높아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이 연출돼야 된다. 그런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초입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결정이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두 가지 기사 내용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연준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이번 잭슨 홀 파월의 입장 큰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잭슨 홀 전에 잔뜩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오히려 잭슨 홀 이후에는 시장 흐름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흐름이 예상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이런 논의 자체가 장기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물론 연준이 당장 공식화하기는 힘들 내용들이지만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수순에서 놓고 보면 이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최소한 3년, 4년 뒤에라도 어쩌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닌 3%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이는 장기채 투자에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립금리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중립금리 상향 논의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강해서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없이 이끌어온 것인가, 지금까지 버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판단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보시게 되면 이제 5%를 넘어서 5.8%, 처음 나왔을 때가 3.5,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5.8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GDP 5.8을 전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미국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의 자료만 놓고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견딘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뷰죠. 지금처럼 높은 금리롤은 지속할 수 없는 경제적인 구조적 한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태의 높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록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전체 가계부채가 17.1조, 17조 1000억 달러죠. 모기지만 12조 달러. 그리고 오토론, 자동차는 1.6조, 크레딧은 1조 달러가 넘어섰죠. 최근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심각한 이자율입니다. 크레딧은 25%고요. 신차를 빌리는 데는 14%, 중고차는 9%, 30년 모기지 지금 8%를 찍기도 했고요. 이만큼 기록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 이게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살인무시한 이자율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제 한 달 내에 상환될 예정이죠. 학자금 대출도 자동차 대출만큼의 규모입니다. 1.6조 달러,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이 크레딧 카드의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일상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제 사용을 늘린 건데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이자율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이제 미국의 경기를 떠받쳤던 이 소비가 그나마 탄탄했던 부분, 이 부채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처분 개인 소득 중 부채 상환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라는 추이인데, 이게 지금 9.6이요? 그래프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가계부채라든지 문제가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 수치를 볼 때 크게 중요한 것은 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23년 1분기가 기준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의 위치는 학자금 부분이 빠진 수치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때 23년 1분기라는 것은 어떤 시기인가요? 보시면 초과저축액이 상당히 넉넉해서 소비가 탄탄했던 구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이를 토대로 수십 년 동안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치다. 그래서 부채 부분을 그냥 과소평가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이 학자금 상환 대출이 재개가 되고 지금 초과저축액이 고갈되면서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작 보고 싶은 숫자는 23년 하반기 수치인데,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은 24년 상반기가 되어야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때 돼서야 이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던, 가장 고민하던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논의 자체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가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게 문제지, 또 하나는 정책 당국이 공식적으로 공식화하는 게 문제지, 어느 정도 이슈만 되다가 잠잠해진다면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땐 투자 심리라든지 채권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지금 잭슨홀을 앞두고죠.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잭슨홀 이후에 파월 연준이 별다른 언급이 없고 나온다면, 연설이 나온다면 잭슨홀 이후에는 또 빠르게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저는 지금의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는 미국 경기가 탄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GDP 나우가 예측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 글쎄요,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경기가 진짜 강해서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로 떠받쳐 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졌고,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더 높아진 것이죠. 이게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이런 상태가 더 유지된다면 더 높은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예상하는 게 저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